지금 들려드리는 얘기는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복수를 위해 20년을 살았습니다. 이름도 가명을 쓰고 2가지 신분을 가지고 살았죠. 제 손에 수백 명의 피를 묻혔지만 그래도 누군가를 살릴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연을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사연 시작합니다. 제 손에는 피가 묻어 있습니다. 그것도 수백 명이. 여러분, 저는 오늘 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아니, 정확히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말이죠. 그 남자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북한 보위부 중자로 살았습니다. 평양 중심가에 아파트가 있었고 부하들의 존경을 받았으며 당에서 신이 많은 간부였습니다. 2018년 가을, 어느 쌀쌀한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는 평양 보위성 건물 3층 자신의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회색빛 제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가슴에는 충성의 배지를 달았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부하들이 고개를 숙였고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들을 지나쳤습니다. 중자 동지, 오늘 신문 대상자가 도착했습니다. 부하 한 명이 긴장한 얼굴로 보고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인과 어린 자녀 2명이었습니다. 탈북을 시도하다 국경에서 붙잡힌 가족이었죠. 여인의 얼굴은 겁에 질려 있었고 아이들은 어머니 치마폭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신문실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 작은 창문 하나, 그리고 낡은 책상. 그는 책상 뒤에 앉았고 여인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름.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김순옥입니다. 왜 국경을 넘으려 했나? 아이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여인이 울먹였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에 이상한 빛이 스쳤습니다. 여인의 얼굴에서 다른 누군가가 보였던 걸까요? 하지만 그것도 잠깐. 그는 다시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신문은 2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여인은 계속 울었고 아이들은 떨었습니다. 그는 규정대로 냉정하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공화국을 배신한 죄는 무겁네. 가족 전체가 책임을 져야 할 거요. 여인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제발. 아이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규정은 규정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신문이 끝난 것입니다. 하지만 방을 나서기 직전 그는 부하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들한테 빵 2개씩 줘라. 마지막으로. 부하가 놀란 표호로 그를 쳐다봤지만 그는 이미 복도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그는 혼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양 거리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제일 깊숙한 곳에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4사람이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 중년의 부부, 그리고 10대 소녀.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는 한참을 그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중자 동지, 퇴근하십니까? 부하의 목소리에 그는 황급히 사진을 서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일찍 들어가야겠네. 저녁 6시, 그는 평양 중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10층짜리 건물의 7층이었습니다. 간부들만 살 수 있는 곳이었죠. 현관문을 열자 집안에서 밥 짓는 냄새가 났습니다. 혜진아, 아버지 왔다. 그의 목소리가 순간 부드러워졌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처럼 말이죠. 부엌에서 18살 딸이 나왔습니다. 긴 머리를 뒤로 묶은 수줍은 얼굴의 소녀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일은 어떠셨어요? 그냥
평범했다. 그는 제복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딸은 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흰쌀밥, 된장국, 김치, 그리고 생선구이. 간부 가정이 아니면 먹기 힘든 음식들이었습니다. 혜진아, 학교는 어땠니? 괜찮았어요. 오늘 사상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칭찬해 주셨어요. 그래, 잘했구나. 그는 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웬일인지 밥을 먹으면서도 자꾸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뭔가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혜진아, 무슨 생각해?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버지. 딸이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딸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거실에 앉아 신문을 펼쳤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꾸 오늘 신문했던 여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아이들. 아버지는 항상 저한테만은 다른 사람이시네요. 예전에 딸이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밤 11시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딸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복도를 지나가다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틈 사이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를 뒤적이는 소리, 그리고 작게 흐느끼는 소리. 그는 손을 들어 노크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딸이 우는 소리는 처음 들었으니까요. 그는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20년을 이렇게 살아왔구나. 아침에 제복을 입고 사람들을 신문하고 저녁에 집에 와서 딸과 밥을 먹고 그때 딸의 방에서 또 소리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내일 아침에 물어봐야겠군.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내일부터 그의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할 거라는 것을. 다음 날 새벽 그는 이상한 꿈을 꾸고 잠에서 깼습니다. 꿈속에서 누군가가 자꾸 그를 불렀습니다. 민호야, 민호야. 하지만 그건 자신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철수였으니까요.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습니다. 혜진이는 아직 자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왔습니다. 딸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어젯밤부터 신경 쓰이던 그 소리들, 문고리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다행히 딸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발소리를 죽이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교과서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공책, 연필, 지우개, 평범한 물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랍 제일 밑에서 뭔가 딱딱한 것이 손에 잡혔습니다. 작은 USB였습니다. 북한에서 USB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수상했습니다. 더구나 숨겨뒀다면. 그는 USB를 주머니에 넣고 조심스럽게 방을 나왔습니다. 출근길,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설마 혜진이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혜진이는 착한 아이야. 하지만 보이부 중자로 20년을 살아온 그의 본능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보이성에 도착하자마자 부하 한 명이 달려왔습니다. 중자동지, 큰일입니다. 무슨 일인가? 평양의대 학생들 사이에서 남조선 드라마가 유포되었습니다. 어젯밤 일제 단속으로 15명을 체포했습니다. 그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명단을 가져오게. 명단을 받아든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거기에 있었습니다. 리명아. 혜진이의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함께 학교를 다니고 함께 공부하던 아이. 중자동지, 괜찮으십니까? 아, 아무것도 아니네. 이 명단에 있는 자들을
모두 신문실로 데려오게. 오전 10시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리명아는 20살 의대 2학년생이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떨고 있었습니다. 남조선 자료를 누구에게서 받았나? 중국에서 온 친척이 그 자료를 누구에게 보여줬나? 명아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하게. 친구들한테 이름을 대라. 명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책상을 탁 쳤습니다. 이름을 말하라고. 박혜진 동무도. 순간 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표정을 관리해야 했습니다. 부하들이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계속 말하게. 혜진 동무가 제일 관심이 많았어요. 자꾸 더 보여달라고. 신문은 오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기계처럼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혜진아, 왜 그랬니? 저녁 6시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혜진이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혜진아. 네, 아버지. 너 남조선 자료 본 적 있니? 혜진의 손에서 국자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왜 그런 걸 물으세요? 오늘 내 친구 리명아를 신문했다. 혜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명아가 잡혔어요? 그래. 남조선 드라마를 돌려봤다고 했더구나. 아버지, 명아는 나쁜 애가 아니에요. 그건 내가 판단할 일이다. 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습니다. 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저녁 식사는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밥을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혜진아. 네. 넌 그런 거 절대 보면 안 된다. 알겠니? 네, 아버지. 우리 공화국을 배신하는 행위야. 내가 그런 짓을 한다면.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딸을 차마 위협할 수가 없었습니다. 밤 10시 혜진이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아침에 가져온 USB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차마 확인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양의 밤거리가 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사람들이 지나다녔습니다. 모두 자신만의 비밀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때 갑자기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주 오래전, 그가 젊었을 때, 아니, 더 정확히는 그가 다른 사람이었을 때, 아버지, 우리 언제 배고프지 않게 살 수 있어요? 어린 여동생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민정아, 조금만 참아라. 곧 좋아질 거야. 민정이. 그 이름을 얼마 만에 떠올려 보는 걸까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그 기억은 꺼내면 안 돼. 하지만 기억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 내리던 그날 밤, 두만강 얼음이, 손전등, 불빛, 그리고 총소리. 아버지. 혜진의 방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그는 화들짝 놀라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자 혜진이가 침대에 앉아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악몽을 꿨어요. 무슨 꿈? 명아가 끌려가는 꿈. 그는 딸을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보이부 중자는 딸에게도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었으니까요. 괜찮다. 그냥 꿈이야. 아버지, 명아는 어떻게 되나요? 규정대로 처리될 거다. 혜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근데 왜 하필 그 일을 하세요? 그 질문에 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 복수를 위해서? 아니면 살기 위해서? 아니면
자거라. 내일 학교 가야지. 그는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박철수인가? 아니면 서랍 깊숙이 숨겨둔 또 다른 신분증이 떠올랐습니다. 거기 적힌 이름은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이미 죽은 사람이야. 나는 박철수야. 보이부 중자 박철수. 혜진의 방에서 또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울음을 참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았습니다. 곧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흘 동안 그는 딸과 거의 대화하지 못했습니다. 혜진이도 그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미 학교에 갔고 저녁에 돌아오면 바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는 USB를 아직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차마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겁니다. 만약 그 안에 정말 남조선 자료가 있다면 그럼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오전 9시 그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부하 한 명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중자동지, 긴급 보고입니다. 무슨 일인가? 함경북도 무산 국경 지역에서 탈북 시도자를 체포했습니다. 그는 무심하게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탈북자 체포는 일상적인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명단을 보는 순간 그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박혜진, 18세. 서류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중자동지, 부하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 명단이 확실한가? 네, 어젯밤 11시에 체포되었습니다. 지금 무산 보이부 유치장에 있습니다. 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혜진이가 탈북을 시도했다고? 중자동지, 이 박혜진이. 혹시? 부하도 눈치챈 모양이었습니다. 내 딸이다.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부하들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차를 준비하게. 지금 무산으로 간다. 네, 중자동지. 평양에서 무산까지는 차로 8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8시간 동안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혜진아, 왜 그랬니? 내가 뭘 잘못했니? 오후 5시 무산 보이부에 도착했습니다. 담당 소자가 나와서 맞이했습니다. 박철수 중자동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 딸을 보여주게. 네, 따라오십시오. 지하 유치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차가운 복도, 낡은 철문들, 그리고 습한 냄새. 그는 이런 곳에 수없이 와봤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딸이 이곳에 있다는 사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철문이 열렸습니다. 혜진이가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흐트러졌고 옷은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의 딸이었습니다. 혜진아. 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뺨을 타고 내려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는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딸을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담당 소자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나가주게. 네. 하지만 혼자 이야기해야겠네. 소자가 나가고 철문이 닫혔습니다. 이제 둘만 남았습니다. 왜 그랬니?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더 이상 못 보겠어요. 무슨 소리냐? 어려서부터 봤어요. 아버지가 끌고 오는 사람들, 아이들이 우는 소리, 어머니들이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모습. 혜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저한테만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만. 그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악마의 딸로 살 수 없어요. 아버지, 미안해요. 혜진이 주머니에서 구겨진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아버지 드리려고 했어요. 탈북하기 전에.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펼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사랑할 수 없어요. 매일 밤 꿈에 그 사람들이 나와요. 아버지가 신문하던 사람들. 제 나이 또래의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 아이들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나라가 정말 옳은 건가요?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게 죄인가요? 저는 더 이상 이곳에서 살 수 없어요. 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편지를 다 읽은 그는 주저앉았습니다. 23년, 아니, 28년 만에 처음으로 우는 것 같았습니다. 혜진아, 미안하다. 아버지, 내가 잘못했다. 그때 철문이 열렸습니다. 담당 소자가 들어왔습니다. 중자 동지, 평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보이성 대자 동지께서 직접 통화를 원하십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사무실로 올라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철수 중자? 네, 대자 동지. 자네 딸 거는 들었네. 유감일세. 죄송합니다, 대자 동지. 하지만 자네도 알다시피 규정은 규정이야. 탈북 시도는 반역 행위지. 자네가 직접 처리하게. 그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예. 자네 딸이니 자네가 직접 신문하고 처형을 집행하게. 그래야 자네 충성심도 증명되고 다른 간부들한테도 본보기가 되지 않겠나? 대자 동지, 그건 거부하면 자네도 연좌제로 처벌받을 걸세. 아니, 자네 가족 전체가. 알겠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는 수화기를 든 채로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혜진이를 무산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병이 물었습니다. 중자 동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중자 동지, 숙소로. 가게.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별이 보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별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민정아, 아버지, 어머니, 제가 또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23년간 숨겨왔던 가면을 벗을 때가 온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다시 유치장으로 내려갔습니다. 혜진이는 여전히 그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혜진아, 네 아버지, 내가 진짜 이야기를 해줄게. 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딸 옆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 느껴졌습니다. 내 진짜 이름은 박철수가 아니야. 네, 나는 최민호다. 그리고 그는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23년 동안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이야기를. 1995년이었어. 그때 나는 20살이었지. 함경북도 무상군 광산마을에서 살았어. 아버지는 광부였고 어머니는 농장에서 일했어. 그리고 여동생이 하나 있었지. 민정이. 너보다 3살 어렸던 것 같구나. 혜진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때는 말이야, 고난의 행군 시기였어.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배급이 끊긴 지 6개월이 넘었지. 하루에 풀죽 한 그릇이 전부였어. 민정이는 점점 말라갔어. 15살 소녀가 뼈만 앙상하게 남아서.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결정했어. 중국으로 가자고.
거기 가면 밥은 먹을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떠났어. 1995년 11월, 눈 내리던 밤이었지. 두만강까지는 사흘이 걸렸어. 밤에만 걸었어. 낮에는 숨어야 했으니까. 민정이는 아버지 등에 엎였어. 너무 약해서 걷지를 못했거든. 어머니는 자꾸 뒤를 돌아봤어. 고향을 떠나는 게 슬펐나 봐. 혜진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두만강에 도착했어. 얼음이 꽁꽁 얼어 있었어. 저것만 건너면 된다. 아버지가 말했지. 우리는 강으로 내려갔어. 그때였어.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우리를 비췄어. 멈춰라. 누군가 소리쳤어. 보이부였어. 우리는 달렸어. 하지만 총소리가 들렸어. 아버지가 제일 먼저 쓰러졌어. 등에 총을 맞았지.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어. 그때 또 총소리가. 어머니도 쓰러졌어. 민정이가 내 손을 꼭 잡았어. 오빠. 그게 민정이가 한 마지막 말이었어. 혜진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민정이 손을 잡고 강물 쪽으로 뛰었어. 하지만 또 총소리가 들렸어. 민정이 손에서 힘이 빠졌어. 나는 민정이 손을 놓쳤어. 그리고 강물에 뛰어들었어. 얼음물이었어. 죽을 만큼 차가웠어. 하지만 살고 싶었어. 아니, 복수하고 싶었어. 그 사람들을, 우리 가족을 죽인 그 사람들을. 중국 쪽 강가에 도착했을 때 뒤를 돌아봤어. 눈 위에 3개의 시체가 보였어. 아버지, 어머니, 민정이. 그리고 그들 옆에 서 있는 보이부 중자 1명. 손전등으로 시체를 확인하고 있었지. 그 사람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어. 나는 조선족 도움으로 중국에서 3년을 살았어. 그 3년 동안 단 한 가지만 생각했어. 복수? 그 보이부 중자에게 복수하는 것.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응, 박철수였어. 진짜 박철수 중자. 내가 지금 사용하는 이 이름의 주인. 1998년 나는 북한에 다시 들어갔어. 위조 신분증을 만들고 얼굴도 조금 바꿨지. 그리고 박철수를 찾았어. 그는 여전히 보이부 중자로 일하고 있었어. 6개월 동안 그를 미행했어. 그의 일상을 다 외웠어. 그리고 1998년 가을, 그가 혼자 외진 곳으로 가는 날을 기다렸어.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날 밤 나는 그를 죽였어. 이건 우리 가족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했지. 그리고 그의 신분증을 가져왔어. 그의 제복을 입었어. 박철수가 되었어. 다행히 박철수는 가족이 없었어. 아내와 아들이 병으로 이미 죽었거든. 친척도 없었어. 그래서 가능했어. 내가 박철수 행세를 하는 게 23년을 그렇게 살았어. 박철수로, 보이부 중자로. 복수는 했지만 나는 박철수가 되어버렸어. 아니, 박철수보다 더 나쁜 사람이 되었을지도 몰라. 혜진이 물었습니다. 그럼 너는 2005년에 만났어. 탈북 가족 단속 현장이었어. 너희 가족도 총에 맞았어. 하지만 너는 5살짜리 내가 살아있었어. 덤불 속에 숨어서 나는 너를 봤어. 그 순간 민정이가 생각났어. 내 여동생. 나는 너를 데려왔어. 고아원에 보고를 조작했어. 그리고 입양했지.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진짜 딸이 아니었군요. 피는 아니지. 하지만 13년을 함께 살았어. 너는 내 딸이야, 혜진아. 둘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23년의 거짓, 13년의 진실, 모든 것이 뒤섞여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그럼 제 진짜 가족은? 미안하다, 혜진아. 그날
그날 나도 거기 있었어. 막지 못했어. 혜진이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그도 함께 울었습니다. 한참 후에 혜진이 물었습니다. 그래도 13년 동안 저를 키워주신 건 진심이었나요? 그래. 그건 진심이었어. 처음엔 속죄하려는 마음이었을지 몰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너는 정말 내 딸이 되었어. 혜진이 그를 안았습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를 사랑해요. 진짜 아버지처럼.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혜진아, 나는 너를 살릴 거야. 어떻게든. 하지만 명령이, 복수는 이제 끝이야. 23년이면 충분해. 이제는 살려야 해. 적어도 너만은. 그날 밤부터 민호는, 아니 박철수는, 아니 최민호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23년을 보입으로 살았습니다. 그 세월 동안 그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체제의 허점, 국경의 빈틈, 그리고 돈으로 살 수 있는 충성심. 무산 보이부 숙소에서 그는 밤새 생각했습니다. 3일 후면 혜진이를 평양으로 이송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면 공개 처형. 3일밖에 없어. 다음 날 아침 그는 부하 한 명을 불렀습니다. 김소자 32살. 그가 10년 전에 보이부에 들여온 사람이었습니다. 김소자, 나와 함께 나가자. 네, 중자동지. 두 사람은 무산 시내 외곽의 작은 식당으로 갔습니다. 사람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김소자. 네, 중자동지. 자네를 믿어도 되겠나? 김소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민호는 주변을 살피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말해주겠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1995년 그날 밤부터 지금까지 김소자는 점점 놀란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자님은 나는 최민호야. 복수자였지. 김소자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중자님, 아니 민호 동지. 사실은 저도, 제 가족도 옛날에 탈북을 시도했습니다. 2003년이었습니다. 민호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때 담당 보이부 중자가 우리 가족을 신문했습니다. 저는 13살이었습니다. 중자님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뭐라고? 기억 안 나십니까? 함흥에서요. 저를 몰래 풀어주시고 고아원 보고를 조작하셨잖습니까? 민호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있었다. 그런 일이. 그래서 저는 보이부에 들어왔습니다. 중자님을 따르려고요. 하지만 항상 의문이었습니다. 왜 저를 살려주셨는지. 김소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중자님도 저 같은 사람이셨군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소자, 아니, 민성아. 네. 혜진이를 살려주게. 내가 할 수 없다면 자네가. 중자님도 함께 가십시오. 난 안 돼. 23년의 죄를 어떻게 씻겠나. 하지만 혜진이는 죄가 없어. 중자님. 민호는 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23년 동안 모은 돈이야. 미국 돈으로 5만 달러. 중국 조선족 브로커한테 전해주게. 혜진이를 한국까지 데려다 달라고. 어떻게 탈출시키실 겁니까? 이틀 후 혜진이를 평양으로 이송해야 해. 그 길에 사고를 내는 거야. 민호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이 고갯길 있지? 여기서 차량 전복 사고를 위장하는 거야. 자네가 구조대를 이끌고 와. 혼란 속에서 혜진이를 빼돌려. 하지만 다른 경호원들이 내가 처리할게. 나는 중자니까. 그럼 중자님은 나는 여기 남아서 길을 막을 거야.
추격대가 오면 시간을 벌어야 해. 김소자가 울었습니다. 중자님, 함께 가십시오. 중자님도 살아야 합니다. 아니야. 나는 23년 동안 수백 명을 죽였어. 수천 명의 가족을 헤어지게 만들었어. 나는 살 자격이 없어. 하지만 민성아, 혜진이를 부탁하네. 그 아이만은 자유롭게 살게 해주게. 그날 밤 민호는 보이부 제복을 벗었습니다. 23년을 입었던 그 옷. 서랍에서 낡은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최민호, 1975년생. 이제 나는 다시 최민호로 돌아가는구나. 그는 박철수 신분증을 찢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혜진이를 평양으로 이송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6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준비되었습니다. 운전병, 경호원 2명, 그리고 민호. 혜진이가 수갑을 찬 채로 차에 탔습니다. 민호는 딸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쉿, 조용히 해. 차가 출발했습니다. 무산에서 평양까지는 8시간. 하지만 그들은 평양에 도착하지 못할 것입니다. 3시간을 달렸습니다.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민호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9시,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잠깐,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뭡니까, 중자동지? 차를 세우게. 왜요? 혜진이가 화장실에.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앞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도로에 구멍이 생겼습니다. 운전병이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가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산길 가장자리로 민호는 혜진이를 꽉 안았습니다. 쾅! 차가 전복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차는 비탈에 뒤집혀 있었습니다. 운전병과 경호원들은 정신을 잃었습니다. 민호는 혜진이를 끌어냈습니다. 혜진아, 괜찮니? 아파요. 참아. 조금만 참아. 그때 산 아래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소자였습니다. 중자님, 민성아, 혜진이를 데려가. 네. 김소자가 혜진이를 안았습니다. 아버지, 혜진이가 소리쳤습니다. 가거라, 혜진아. 뒤돌아보지 마. 아버지도 가요. 안 돼. 나는 여기 남아야 해. 그때 저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추격되었습니다. 빨리. 김소자가 혜진이를 데리고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민호는 도로 한가운데 섰습니다. 추격대 차량 3대가 나타났습니다. 박철수 중자. 확성기에서 소리가 울렸습니다. 민호는 웃었습니다. 아니, 나는 최민호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마지막 싸움을 준비했습니다. 추격대 차량에서 군인들이 내렸습니다. 15명쯤 되었습니다. 모두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최민호. 한 대위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23년 전 죽은 그 최민호냐? 그렇다. 박철수를 죽이고 신분을 도용했지? 맞다. 그리고 탈북자를 도주시켰어. 내 딸을 살린 거다. 민호는 당당했습니다. 23년 만에 처음으로 떳떳했습니다. 총을 버리고 항복해라. 싫다. 민호는 권총을 꺼냈습니다. 보이부 중자의 권총? 아니, 이제는 최민호의 권총. 마지막 경고다. 총을 버려라. 대신 민호는 하늘을 향해 한 발을 쏘았습니다. 이게 답이다. 총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민호는 전복된 차 뒤에 숨어서 응전했습니다. 군인들도 차 뒤에 숨었습니다. 총알이 빗발쳤습니다. 10분, 20분. 민호의 총알이 떨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김소자의 차가 사라지는 것이 보였으니까요. 혜진아, 잘 가거라.
그때 등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등에 총을 맞았습니다.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니야. 조금 더 시간을 벌어야 해. 또 한 발. 다리에 맞았습니다. 민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군인들이 다가왔습니다. 최민호, 끝이다. 민호는 피를 흘리며 웃었습니다. 끝? 아니, 이제 시작이야. 무슨 소리냐? 혜진이는 살았어. 너희가 아무리 찾아도 못 찾을 거야. 대위가 화가 나서 민호를 발로 찼습니다. 이게 자식? 어디로 보냈어? 몰라. 하지만 자유로운 곳이겠지. 대위가 총을 민호의 머리에 겨눴습니다. 마지막이다. 어디로 보냈나? 민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이 보였습니다. 파란 하늘.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민정아, 이제 갑니다. 방아쇠가 당겨질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뒤에서 차 한 대가 더 왔습니다. 보이성 본부에서 온 대저였습니다. 쏘지 마라. 신문해야 한다. 대위가 총을 내렸습니다. 대저가 민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최민호, 23년이나 우리를 속였구만. 그래, 속였지. 딸은 어디로 보냈나? 말 안 해. 고문하면 말할 거다. 해봐. 하지만 시간은 없을걸. 대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차에 태워라. 평양으로 데려간다. 군인들이 민호를 들어 올렸습니다. 피가 바닥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차에 태워졌습니다. 민호는 창밖을 봤습니다. 산이 보였습니다. 나무가 보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혜진아, 이 풍경을 자유롭게 볼 수 있으면 좋겠구나. 차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앞에서 차가 나타났습니다. 검문소였습니다. 신분증, 검문소 군인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신분증을 확인하는 동안 민호는 기회를 봤습니다. 차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경호원이 방심한 것입니다. 민호는 남은 힘을 다해 문을 밀었습니다. 쾅! 민호가 차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최민호! 군인들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이미 도로 밑숲으로 굴러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대굴대굴, 나무에 부딪히고 돌에 부딪히고 마침내 바닥에 도착했습니다. 민호는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었습니다. 위에서 군인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일어나야 해. 조금만 더. 민호는 기어갔습니다. 피를 흘리며 기어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두만강이었습니다. 23년 전 자신의 가족이 죽었던 그 두만강. 얼음이 얼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웃었습니다. 여기였구나. 그는 강으로 기어갔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총알이 얼음을 때렸습니다. 민호는 강 위로 올라갔습니다. 얼음이 차가웠습니다. 23년 전 그날 밤처럼. 최민호, 멈춰라. 하지만 민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어서, 아니 굴러서 강 중앙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멈췄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민정아, 눈물이 흘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늦게 저 나쁜 놈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러다가 제가 나쁜 놈이 되어버렸어요. 군인들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늘만 봤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엔 한 명은 살렸어요. 혜진이는 살렸어요. 그걸로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의 몸이 쓰러졌습니다. 얼음 위에 23년 전 자신의 가족이 쓰러졌던 바로 그 자리에 마지막 순간 그는 봤습니다. 저 멀리 중국 쪽 강가에 작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혜진이었습니다. 김소자가 데리고 온 것입니다. 아버지, 혜진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는 웃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잘 가거라, 내 딸.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최민호, 43세. 복수자로 23년을 살았고, 아버지로 13년을 살았고, 인간으로 하루를 살다가 두만강 얼음 위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표정은 평화로웠습니다. 마침내 용서를 받은 사람처럼.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가 아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박혜진, 아니, 최혜진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 최민호의 딸입니다. 아버지는 두만강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건 2018년, 제 나이 18살 때였습니다. 저는 김소자, 아니, 김민성 아저씨 덕분에 살았습니다. 아저씨는 저를 업고 산을 넘었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아버지,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조선족 교회였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숨겨주셨습니다. 괜찮아, 얘야. 이제 안전해. 하지만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매일 밤 꿈을 꿨습니다. 두만강 얼음 위에 쓰러진 아버지, 손을 흔들던 그 마지막 모습.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민성 아저씨가 찾아왔습니다. 그도 탈북에 성공했습니다. 혜진아, 이걸. 아저씨가 낡은 공책 한 권을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중자님. 아니, 민호 아저씨가 남긴 일기야.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일기를 펼쳤습니다. 첫 장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95년 11월 15일. 오늘 내 가족이 죽었다. 나는 복수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2018년 10월 21일. 오늘 혜진이를 살렸다. 이제 복수를 끝낸다. 사랑으로. 저는 울었습니다.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23년의 기록이 그 공책 안에 있었습니다. 박철수를 죽이고 신분을 훔치고 보입으로 살아가고. 하지만 중간중간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오늘 한 가족을 신문했다. 아이가 셋이었다. 나는 몰래 막내를 살려주었다. 민정이만큼 어렸다. 오늘 혜진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 자랑스러웠다. 이런 감정이 사랑인가? 혜진이가 물었다. 나는 좋은 아버지냐고.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저는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중국에서 1년을 보냈습니다. 목사님의 도움으로 태국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또 6개월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2019년 봄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마침내 자유로운 나라에 비행기를 탔습니다. 생전 처음이었습니다. 구름 위를 날았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보이세요? 제가 날고 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2019년 5월 12일. 제 새로운 생일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항 직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또 울었습니다. 하나원에 들어갔습니다. 탈북자들이 적응 교육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3개월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혜진아,
너는 어디 출신이니? 무산이요. 아, 그래. 나는 해산이야. 우리 고향이 가깝네.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 언제 오셨어요? 2000년도에 왔지. 벌써 20년 가까이 됐구나. 어떻게 나오셨어요? 할머니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탈북을 시도했는데 보이부에 잡혔어. 다들 죽었지. 나만 살아서 나왔어. 박철수라는 보이부 중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우리 가족을 신문했어. 냉정한 사람이었지. 하지만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나한테 몰래 빵을 줬어.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 살아라라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괴물이었지만 동시에 구원자이기도 했습니다. 하나원을 나와서 저는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대학 입학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밤마다 아버지 일기를 읽었습니다. 읽고 또 읽었습니다. 2020년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사회복지학과였습니다. 탈북자들을 돕고 싶었으니까요. 2021년 김민성 아저씨도 한국에 왔습니다.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함께 아버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성 아저씨,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었나요? 글쎄, 복잡한 사람이었지. 하지만 마지막엔 좋은 사람이었어. 2022년 저는 탈북자 상담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아버지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박철수가,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은 울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를 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아주었습니다. 내 잘못은 아니야, 얘야. 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사과하러 오다니. 대단하구나. 내 아버지가 마지막에 널 살린 이유를 알겠어. 2023년 저는 아버지 이야기를 책으로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2024년 지금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는 아직도 제 아버지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복수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 체제의 톱니바퀴가 되어 자신을 잃은 사람들. 하지만 그들도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아들이고 남편입니다. 증오할 수만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그들도 마지막 순간에는 제 아버지처럼 사랑을 선택할 수 있다고, 용서받을 수 있다고, 다시 인간이 될 수 있다고. 2024년 10월 21일. 오늘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6년이 되는 날입니다. 저는 지금 북한산에 올라왔습니다. 정상에서 북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 멀리 휴전선 너머로 북한이 보입니다. 아버지, 보이세요? 여기가 자유로운 나라예요. 바람이 불어옵니다. 따뜻한 바람입니다. 지난 6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사회복지학 학사. 졸업식 날 아버지 사진을 가슴에 품고 갔습니다. 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탈북자 정착지원센터. 매일 북에서 온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굶주림을 겪었고, 어떤 사람은 가족과 헤어졌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모두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두 아픔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제 아버지도 북에서 왔어요. 보이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죠. 하지만 마지막엔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놀랍니다. 어떤 사람은 울어줍니다. 작년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센터에 오셨습니다. 70대 후반이셨습니다. 혹시 박철수 중자를 아십니까?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네, 알아요. 제 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한참 보셨습니다. 그 사람 딸이 당신이 그 혜진이구만. 할아버지는 나는 1995년에 탈북을 시도했다가 잡혔소. 가족이 다 죽었지. 나만 살았어. 제가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담당이 박철수 중자였소. 나를 신문했지. 매일 고문을 받았어. 6개월 동안.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그런 짓을. 하지만 할아버지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시오.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사실 말이야. 마지막에 그 사람이 나를 풀어줬어. 몰래. 그리고 말했지. 중국으로 가시오. 그리고 살아남으시오라고. 저는 울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살았소. 그 사람 덕분에. 증오했지만 동시에 감사했지. 복잡한 감정이었어.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혜진 씨, 당신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었어. 하지만 완전히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 그걸 잊지 마시오. 올해 초에는 김민성 아저씨가 결혼했습니다. 저는 들러리로 섰습니다. 혜진아, 내가 들러리라니 민호 아저씨가 보면 좋아하실 거야. 아저씨, 행복하세요. 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피로연 자리에서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 은인이 계십니다. 최민호 중자님, 저를 살려주셨고 삶의 이유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딸 혜진이가 여기 있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이 박수 쳤습니다. 저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지금 제 나이는 24살입니다.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벽에는 아버지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진짜 아버지 사진이 아니라 제가 기억 속에서 그린 그림입니다. 웃고 있는 아버지. 매일 아침 그 그림을 보며 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열심히 살게요. 그리고 매일 밤 일기를 씁니다. 아버지처럼 오늘 한 탈북자를 도왔다. 직장을 구하도록 도왔다. 기뻤다. 오늘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났다. 보고 싶다. 오늘 북한 소식을 들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다. 통일이 되어야 한다. 네, 통일.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 남과 북이 다시 만날 거라고. 그때가 되면 저는 무산에 갈 겁니다. 두만강에 갈 겁니다. 아버지가 쓰러진 그 자리에 작은 비석을 세울 겁니다. 여기 최민호 잠들다. 복수자였으나 마지막엔 아버지였던 사람. 그리고 그 옆에 또 비석을 세울 겁니다. 여기 최민호의 가족 잠들다. 아버지 최병수, 어머니 김순자, 딸 최민정. 4개의 비석이 함께 있을 겁니다. 28년 만에 재회. 저는 또 믿습니다. 북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제 아버지처럼 깨닫게 될 거라고. 복수보다 사랑이 강하다는 것을, 증오보다 용서가 아름답다는 것을, 체제보다 인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그리고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제 아버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수백 명을 고문했고 수천 명을 헤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아버지는 선택했습니다. 복수가 아닌 사랑을, 증오가 아닌 희생을, 그리고 그 선택이 저를 살렸습니다. 저는 그 사랑을 헛되게 하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가 살리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아버지가 아프게 한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아직도 북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 저는 계속 일할 겁니다.
그것이 딸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속죄를 완성하는 길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를 낳아주신 진짜 부모님께도 감사합니다. 북에서 저를 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여러분께도 감사합니다. 부디 기억해 주세요. 북한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도 사랑하고 울고 웃고 꿈꾸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날이 오면 저는 아버지 무덤에 가서 말할 겁니다. 아버지, 통일이 되었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그리고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계속 싸울 겁니다. 사랑으로, 용서로, 그리고 희망으로.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아버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그리고 함께 더 나은 미래를 꿈꿔주셔서 감사합니다.